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그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텍스트 유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단일기라는 것을 독자적인 텍스트 유형으로 봐도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 사실은 오늘 메인 테마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조금 그 여단일기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사실 여단이라는 브리게이드 군대 그 생활하신 선생님들 많으시지만 아마 한 번씩은 다 여단에 소속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수한 어떤 목적이나 작업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군대 용어로 브리게이드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리가드를 썼는데 사실 번역상 이걸 뭐 작업반 이런 정도로 번역을 해서 충분히 무리가 없기는 하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텍스트 유형 분류에서 작업반 가지고는 너무 작업이나 업무에 관계된 텍스트가 아닌 동독 주민으로서의 일상 그리고 굉장히 개인사적인 일기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단이라는 걸 좀 살렸고요. 그다음에 사실 작업반 일지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지만 일지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업무 쪽에 굉장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식적이어야 하고 또 공개적이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여단일기를 조금 몇 샘플을 보시면 아마 선생님들 금방 아시게 될 것이 이게 좀 보여주기 위한 글쓰기구나 또는 보여주기 위한 텍스트 제작 작업이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라고 하는 장르는 굉장히 즉흥적이냐 어떤 텍스트가 아니면 전형성을 띠는 것이냐 표준화되느냐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서 즉흥적인 것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꼭 그렇지만 않아요. 여단일지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있는 어휘라든지 특히 이제 뭐 콜라주 형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의 그림 일기 같은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떤 표준성이나 전형성 이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모든 어떤 그런 기준들이 좀 혼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단일기를 조금 그 사전적인 정의를 조금 찾게 되면은 그 부동독 사전입니다. FDGB 렉시콘이라고 하는 곳에 그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단일기가 탄생했고 발전했고 또 소멸되는 과정까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FDGL 요거는 그 프라이어 도이처 게werkschaftsbund 렉시콘이라고 해서 번역한다면 자유 독일 노동조합 사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삭제하고 있는 사전 자체도 독일 노동조합 노조에서 동독 지금은 사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없는 단체인데요. 그것을 삭제하고 있는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들여다보면 1959년에 사회주의 노동자 여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된 캄프 투쟁이라는 것을 노동 분야 안에 조금 접목한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전 활동과 이 여단일기가 탄생하게 된 것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좀 불가피하게 독일어를 조금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주의적으로 일하고 배우고 그리고 생활하기 그러니까 생활 전반의 어떤 사회주의적인 그 작업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조금 뭐랄까 이렇게 주도한다라고 할까요? 유도한다라고 할까요? 이런 모토를 노동 공동체의 단결과 독일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회주의 통일당 정권에 대한 정치적 충성 이런 것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여단일기를 쓰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기는 굉장히 자의적인 거고 내가 오늘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되는 것이지만 이 여단일기 같은 경우는 약간 주도되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단일기는 노조단체의 일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업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 달에 가장 베스트 워커, 그러니까 가장 일을 잘한 사람, 등을 굉장히 올린 사람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작성의 그 주체는 생산자이는 누군가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지속적으로 여단일기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랑하면서 여러 사람이 썼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으로 이게 실현됐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작업에 관한 아니면은 뭐 일의 업무의 능률이나 이런 것에 관한 성과에 대한 보고가 많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제가 본 것들 중에서는 그 밖에 그 사람들이 뭐 야유회를 갔는데 그 야유회를 보고하는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사진을 첨부한다든지 그리고 누군가가 이 작업반에서 이 여단에서 은퇴를 하는 시기를 맞이했는데 그 은퇴를 기념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또 생일을 맞았다면 거기에 초대장 이런 글의 형식으로 텍스트를 끼워 넣으면서 굉장히 혼합적인, 전 한마디로 약간 콜라주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기 같으면서도 콜라주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텍스트의 그 개별 텍스트로서의 어떤 종류도 굉장히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단 일기는 동독 시절의 문학적 예술적 창작 형태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슈라이벤더 아바이터예요. 글 쓰는 노동자, 글 쓰는 것과 노동자는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별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회주의 그런 정치 체제에서는 어떤 사회주의의 문화 정책이라고 할까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 기업이고 결국 민영 기업 안에서 이런 초 단위 아니면 또 중대 단위로 가면서 글을 쓰고 문화생활을 하는 노동자의 모습 이런 것들 약간 이상향으로 주도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을 만들어서 여단일기를 이렇게 써라라고 하는 지침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엄밀하게는 사실 제가 여단일기 전체 텍스트나 이런 지침서 이런 것들을 아직 그 손에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그 연구는 아마 그리고 나서 이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업무 이외에도 여가 활동 보거나 일상 그리고 업무의 문제점과 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약간 조직이나 사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아가서 정부이겠죠. 정부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풍자적인 그런 글 이런 것들도 이 여단 일기 안에서 가능했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이 여단 일기는 제가 볼 때는 조정되고 좀 통제를 받은 것 같아요. 예, 제출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콘테스트를 벌여서 포상을 하기도 상금을 줘서 포상을 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프로파간다적인 그런 성격, 특성도 약간 드러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텍스트 장르입니다. 대부분 매우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조악하지만 일정한 형식이 조금 드러난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아주 그 옥션이나 이런 아마존 이런 데서 아주 고가로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골동품이나 유물 정도로 약간 그런 의미를 지니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공동독의 그 튜링겐주나 작센 안할트 이런 지역 신문에는 할머니가 뭐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브리게이드 다이어리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지역 박물관에다가 희사한다. 이런 것들이 기사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은 중단이 되었지만 그 언어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어떤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누구좀 같이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으로 쓴 그 손글씨 텍스트예요. 그거하고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텍스트 언어학적으로 유형문이나 아니면 뭐 의사소통 기능적 그리고 뭐 어휘나 구문, 뭐 텍스트 주제를 전개하는 방식이나 테마레마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민할 거리가 많기도 하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라는 면에서 굉장히 유실되거나 한 것이 굉장히 아쉬운 그런 그 텍스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띠고 있고요. 겉표지는 보면 이제 주로 붉은색 겉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를 언급하고 있고요. 가운데는 아마 제가 맨 마지막에 소개하려고 하는 그 소ци알의 글로벌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은 사실 이제 자본주의 그 체제에서만 조금 세계화, 뭐 글로벌화 이런 것들 이렇게 연관지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나름 60, 70년대, 80년대까지 동독에서도 교육 국가의 약간 뭐랄까요 산업 역군들을 파견하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사회주의적 세계화를 추구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 브리게이드 다이어리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 사회주의 정부로서의 동독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하는 그런 어떤 의도적인 행위 요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추정해 보게 됩니다. 저 왼쪽에 있는 것이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여단일기 지침서 1972년에 발간된 건데요. 지금 요걸 지금 제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용도 소개가 된 것이었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냥 오늘 텍스트 유형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아담식도 있고 또 브링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텍스트 유형 타이포로지 또는 텍소노미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여단 일기를 분석하고 조금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 판트리치하고 토마이어가 제안한 이 사람들 사실 약간 의사소통 관점에서 굉장히 치우쳐져 있는데요. 텍스트 유형을 조금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텍스트 언어이라는 것에 조금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조금 유리한 것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판트리치하고 투어마이어의 이런 유형 분류법 그리고 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여단 얘기를 분석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좀 전에 했듯이 여단 일기는 독자적인 어떤 텍스트 유형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호어스트 아이젠베르크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문법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텍스트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여단 일기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고요. 너무 옛날 것이긴 하지만 페터 하프만의 고전적인 정의가 여단 일기 분석에 굉장히 유리하게 봤습니다. 사실 이 늪에 우리가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걸 클래스로 볼 것이냐, 여단 텍스트 종류로 볼 것이냐, 텍스트 개별 텍스트로 볼 것이냐, 텍스트 유형으로 볼 것이냐 이 개념 안에 들어가면 집중 팔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저는 한번 나눈 대로 여단 일기 분석에 유리한 그런 정의를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들의 집합을 종류로 보았고요. 이 종류들이 공통된 특성을 가진 것인데 여기서 제가 조금 약간 의문을 던지게 돼요. 오늘 보니까 조금 더 그 의문이 짙어지는데요. 그것을 텍스트 유형으로 본다면 보고서, 증명서, 편지, 초대장, 아까 말씀드렸던 사진, 심지어는 신문에 보도된 그 보도 내용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발췌해서 스크랩하듯이 해놓은 그런 개별 텍스트 종류들이 모여서 하나의 텍스트 유형을 만들다라고 할 때 이런 정리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패턴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도 또 저희가 또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그런 구멍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여단 일기의 텍스트 유형, 텍스트 패턴을, 텍스트 형식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독일어로 야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야와 나인 중간 정도입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정도로 지금까지는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추상성이 굉장히 높고 추상성 단계가 낮은 텍스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기와 같은 것은 추상성 단계가 굉장히 높고 반면 실용성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단 일기도 거기에 속하지 않나 일기적인 그런 어떤 속성이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러기에는 즉흥적인 텍스트가 아니고 굉장히 짜여지고 규칙적으로 쓰여졌고 보여주고 콘테스트에 내보내야 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그만큼 또 추상화 개념이 그 단계가 낮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 또 중간에 발을 걸치고 있다는 그런 특성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이걸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복합적 언어적 행위에 대한 상황 맥락적 그 브링커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기능적인 그리고 그 구조와 주제 전개 방식에 대한 분석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 매우 많은 연구거리가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 조금 글씨가 작고 일단 뭐 이런 레이아웃이나 그 디자인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하고 뭐 자기가 좋아한다라고 하면 꽃그림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꽃그림 이렇게 주제와 관련된 것들은 또 이렇게 그 사진 스크랩이나 아니면 콜라주 형식으로 넣었어요. 주로 이제 주제 영역이 제가 확인한 텍스트들 중에서는 여성의 날 그리고 노동절 이렇게 명절을 기념하는 기념글이었고요. 여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타이핑한 거더라고요. 타자로 치는 그런 텍스트였고 근데 이제 뭐 집을 하나 지었는데 여기 사용하는 그리고 약간 뭐랄까 집들이 이렇게 숲에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을 지었는데 집들이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작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지의 내용이 내용면에서 그런 정보성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그 일상적인 것, 일상이고 또 그 작업반이 공동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중요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그 쓰여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옆에 거는 이제 여름이 시작되어서 가든 파티가 이제부터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즐겨라라고 하는 그런 거여서
오히려 이런 여가에 관한 것들 텍스트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좀 번역을 해봤어요. 이게 한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 정도를 쓴 그런 약간 그림일기 같은 느낌을 줍니다. 소풍을 다녀왔고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1974년에 쓰여진 것이고요.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대부분 너무 흥미로운 것이 참 보람되었다. 이런 게 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일기의 특성하고도 조금 공통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박또박 써서 잘 알아볼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은 너무 막 이렇게 낙서 수준으로 알려서서 정말 누구 선생님이 가져가도 자기 못 읽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걸 문서화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진하고 자필로 쓴 보고서, 자기 손글씨로 쓴 보고서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이제 약간 콜라보 형식으로 일기 형식을 띄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었던 풍자적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는 이제 계보학이라고 하는 약간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 가면 뭐 족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라이프치히에 있는 이 건물 도서관에서 안내를 맡은 사람인데 아마 이 사람이 주체가 되겠죠, 썼겠죠. 아니면 요 앞에 요 부서에 있는 사람이 쓴 그 일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가 오면 맨날 비가 오기만 하면 이렇게 누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단 일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번 요 오른쪽에 있는 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원래 자동차 기술자인데 사회주의 그 노동자 집단 안에서는 노동 환경 안에서는 전혀 무관한 감자를 캐서 운반해야 되는 농사 일을 어느 순간 당시 투입되시오 하면은 이렇게 사회주의적 조력이라고 하는 문명 아래서 금방 이런 작업에 투입돼야 되는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는 6시에는 이렇게 쌩쌩한 모습이었는데 저녁에는 이렇게 일하고 나니까 힘들었다. 그런 내용이 이제 텍스트 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약간 말로 하거나 직접 고발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한 풍자적인 기능을 했기 때문에 접촉적인 표현적인 그런 기능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을 받은 거예요. 여기 그 얘기가. 그래서 축하한다라는 말과 꽃그림을 이렇게 도장으로 막아 넣었고요. 82 마르크를 상금으로 받았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브리게이드를 잘 운영하고 브리게이드 타겟 복제 다이어리를 잘 쓰면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약간 어떤 선전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오이를 너무 많이 생산하게 되니까 오이 절임을 좀 집에서 담그자라고 하는 어떤 정보적인 호소적인 어필하는 그런 기능의 그 내용도 사진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요거는 시 형태로 자매 결연을 맺은 학교의 학생으로부터 이 시가 왔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독자적인 편지예요. 편지를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 편지에 대한 약간 메타적인 텍스트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뭐고 얘네들이 왜 이걸 보냈다는 걸 이렇게 보내죠. 굉장히 복합적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또 일종의 텍스트의 특성인 상호 텍스트성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크리스마스에 아이들한테 선물을 보내줬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고 전체 이 브리게이드 다이어리 안에 이렇게 사진, 편지, 손글씨, 텍스트 이런 것들이 혼합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흥미로운데요. 여성 작업자가 여성의 날을 맞아서 대사관을 통해서 소련의 여자 우주 비행사에게 축하 편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답을 했어요. 그 소련 대사관에서 여성 작업자의 요청을 우리가 수행을 했으니까 이 주소로 당신이 보낸 글을 보내줬다라고 하는 답글, 여기서 상호행위 주고받은 것들이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가 아주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떤 문서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조금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적 이런 것들이 조금 보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종의 저는 하이퍼텍스트성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읽은 사람이 그것을 수용자 입장에서 그 발신자가 아니라 수용자 입장에서 이게 도대체 어떤 편지냐 이걸 읽고 이 차원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쓰려고 하면 또 이전의 요구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 텍스트의 어떤 취미 자체를 넘나드는 하이퍼텍스트성이 실현됐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주로 쿠바라든지 앙골라,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지역의 동쪽에서 어떤 그 재건 파견을 나갔는데 자유독일 청년우정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갔었는데 요건 약간 좀 그 여단 일기 중에서도 조금 특성이 다른데 여가보다는 굉장히 그 정책적이라는 그 의도적이라는 프로파간다적인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텍스트 작성의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기록으로 남기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인물이 이 시기에 산업 역부로 복무를 했다라는 거, 자기를 조금 알리고 어필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자기 여단을 알리고 어필을 하는 그런 기능의 텍스트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목적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일일이 본인들의 이름을 다 밝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여자 명단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도 우리 그 독일 청년우정여단이 이렇게 창단된 그 창단식을 독일이 아니지만 외국에서도 충실하게 기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록을 공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의사소통 기능적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서 세부 텍스트 분석의 어떤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체크를 해놓은 부분은 그래도 좀 공유를 해봤는데요. 전체가 다 그 분석이 되려면 굉장히 또 많은 시간과 또 노력,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요 딱딱 특징적인 것만 조금 짚어본다라고 하면은 언어적인 건 거의 뭐 다루지 못했어요. 다중모두성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각 리터러시, 이미지로 표현되는 것, 다양한 형식하고 문자로 표현된 것하고가 같이 섞여 있는 방식, 다양한 방식이긴 하지만 일종의 표준성과 통일성 이런 것들이 조금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 여단 일기는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공동체 동독의 인민 소유 기업 작업 공동체에서 수행된 전형적인 의사소통 형태이다라고 파악했습니다. 글 쓰는 노동자라는 사회주의 모토하에서 의도되고 시행된 비자발적 텍스트 제작 활동이다. 지금 이제 소멸이 되었고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기보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텍스트 유형이다. 정리했습니다. 표준화 규범화에 관해서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그 유의미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독보적인 텍스트 유형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표준화 규범화를 말할 수 있을까는 조금 저도 의문입니다.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소통 요구에 의해 생성, 변화, 통합. 이게 원래 텍스트가 생성되고 변화하고 분화하고 또 소멸하는 그런 그 과정인데 그것보다는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정치적인 변혁에 의해서 생성되었다가 일부 있었고 이제는 소멸된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텍스트 유형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중모두성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아무래도 텍스트 유형적인 면에서 공식성과 그러니까 공식성과 비공식성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공식적이다, 헬프 오피셜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 공개적인 것은 분명한 읽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역사문화적인 의미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텍스트라고 하고요. 작센의 국가 작센주의 그 아카이브 모아둔 그런 사이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단일기는 동독의 많은 작업 공동체에 의해 사랑과 관심으로 보존되어 왔다. 그 기록들 중 상당수는 독일 통일에 의해 폐휴지가 되었다,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나 그런 것들이 보존되는 한 여단일기는 고유한 매력을 지닌 역사 이야기의 출처이다. 동독 일상생활의 세부적인 사실들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사라진 세계의 삶의 방식 또는 감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문헌학적 가치를 조금 언급을 하고 있어서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감사합니다. 텍스트 여단일기에 대해서 텍스트 유형, 의사소통 기능에 대해서 재미있는 발표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발표에 대한 토론을 충남대 이정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을 맡은 충남대 정현입니다. 먼저 제가 토론을 드리지 않아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선생님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을 받아들고 나서 그러니까 받아들고 처음으로 이제 여단일기라는 그런 텍스트에 대해서 알게 됐고, 또 접하게 됐는데, 과거 동독 시절에 한 30년간 존재했다가 지금은 동독 기록관에 남아있는 이런 텍스트라는 점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여단 일기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앞으로 또 연구하실 동독 텍스트 그런 부분의 텍스트들에 관련한 국내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새로운 텍스트를 또 발굴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단 일기는 과연 일기인가라는 문제 제기로 이제 연구를 시작하셨는데요. 저도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예전에 저의 그림 일기가 생각이 나고, 또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과제로 선생님이 검사할 테니까 언제까지 일기를 내라라고 하면은 막 몰아서 썼던 기억과, 또 그 내용을 채워야 되니까 뭔가 그림을 그렸었고 시를 썼었고 네, 그랬던 이제 기억이 이제 살짝 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일기라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타게부흐라고 얘기를 했고, 명칭도 그러한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저널 형식, 타게스베리히트라든가 보고서, 그러니까 일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기를 가장한 일지 정도로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쓰는 이한테는 이게 일기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라는 이렇게 명칭을 주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내가 뭔가에 대해서 쓴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이거를 읽는 사람에게는 일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두 가지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타게부흐라고, 그러니까 일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자체도 쓰는 이에게 이게 어떤 일지가 아니라 일기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주입하려던 게 아닌가, 좀 더 이렇게 이쁘게 꾸미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브리가데 타게부흐, 그러니까 일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브리가데 부흐라고 요즘에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책으로 봤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요. 저는 특별히 어떤 질문이 있다기보다는 저의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여단 일기가 무엇인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검색을 하고 너튜브에 영상도 찾아보고 했는데,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동독 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리고 기업에서는 이제 생산성을 이제 점검하려는 어떤 척도로서 이 일기를 운영을 했다라고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기업이나 이제 국가가 수시로 그거를 감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를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수시로 감시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통제 수단으로 이용을 했던 걸로 그렇게 저는 검색한 결과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예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꾸민 거,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포상을 받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더 예쁘게, 누가 더 많은 활동을 같이 했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지배적인 의사소통 기능은 호소가 아닌가, 호소라고 보여지고요.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들이 들어가긴 했지만 지배적인 기능은 그래도 호소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의아했던 거는 이 타게부흐 이 일기 자체가 어디 기업 내에서 이제 근무하는,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쓰는 걸로 저는 처음에 이해를 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의 그런 일기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여단 일기가 추상적인 텍스트다라고 하셨는데, 그 추상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구체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만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점심시간이 조금 가까워지고 해서 앞부분의 것들은 조금씩 언급이 되었고 또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추상성, abstractions 같은데 그거는 제가 기존에 있는 기준을 조금 그냥 사용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정치 텍스트나 언론 텍스트 그리고 일상적인 텍스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배워야 하고 그런 어떤 정형성이나 형식,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인지적으로 학습해야지 그 텍스트를 만들어내거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실용성이 낮지만 추상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나 일정한 특수한 종류의 텍스트 종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면 이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은 뭐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뭐 병원에서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걸 이해하고 또 작성을 하는데 그렇게 뭐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형식에 딱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거를 딱 했을 때 대표성이 있고 실용성, 약국에 가져가거나 아니면 어디에 제출했을 때 어떤 그런 그 기능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잘 알겠는 게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속성들을 다 공유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을 걸치고 있어서 추상성 정도가 굉장히 높고 실용성이 없는 것으로 여단일기를 보았지만 사실은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성 정도가 굉장히 낮고 실제로 있었던 것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정확하게 보고해서 좋은 어떤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수행된 텍스트이기 때문에 추상성 정도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또 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성이 더 높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답변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지는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조언이 그다음에 아까 생산성 점검 척도에서 그런 것들이 좀 주로 내용이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그 발전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 생겼던 게 이제 59년이고 50년대 말, 60년대, 70년대까지는 괜찮았었어요. 너무 조작의 냄새가 나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그게 아니었었는데 70년대, 80년대 되면서 이게 아마 SAD가 그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이 굉장히 정부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작업단 그 단위로 이렇게 약간 통제를 한다고 할까요? 조정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검열을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까 그런 일괄적으로 처음에 보여드린 그런 그 패턴의 텍스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노동절에 우리가 뭐 노동절에 정신을 고취시켜야 되고 이게 뭐 문화사업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아주 긍정적인 내용, 굉장히 조작의 냄새가 나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텍스트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 같은 것들도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펠 펑션 호소 그 기능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반면 이제 표현적인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다중모드성에서 드러나는 심리적인 거, 이쁘게 꾸미는 거, 제 그것과 결부해서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언어적인 특성도 그 사회주의나 그 동독의 언어 사용을 보면 굉장히 미사 여구가 많습니다. 한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막 활용하고 아주 뭔가 수식어를 다 붙여서 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어 사용 이런 것들도 좀 비교해서 보면 이해가 될 텐데요. 아마 화려하고 이쁘고 아주 뭐 컬러풀하게 꾸며야 하는 이유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에 띄기도 해야겠지만 포상을 받아야 하기도 했지만 사회주의가 굉장히 그 화려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발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중요한 거는 뭐 지침서를 제가 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라고 했는지 지시를 보면 왜 이렇게 텍스트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답을 조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지났는데 한 분만 네, 서울대학교의 조원용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이거 노동신문 소조 버전이다. 그 노동신문, 북한 노동신문이 지금도 정확하게 이런 유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신문 연구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그 노동신문이랑 대조해 보면 아주 그 좋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신문은 하나의 신문으로서 당연히 이제 일간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타겟이자 타겟 베리스트의 역할을 당연히 수행하고 있고, 문제는 신문이기 때문에 이 신문 한 편 안에 다양한 텍스트 종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한 편에 그 하루일치의 신문 안에 여기 연합일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의 연합일기 자체는 하나의 텍스트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텍스트 묶음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나. 다만 이 분트가 가능한 이유는 각각의 이 분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텍스트들이 공통된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혹은 좀 더 텍스트 언어학적인 용어를 쓰자면 공통된 텍스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 기능은 당연히 앞을 funktion, 그 호소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미에서 두 분의 의견에도 동의한다는 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견 저도 굉장히 공감해요. 텍스트 본트로 보게 되는 것. 네. 재미있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주변 선생님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부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